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고을에 막강한 권세를 누리는 한일수라는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치와 여색을 밝히는 이 대감의 집에는 기가 센 정실 부인과 함께 연희라는 어여쁜 첩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본래 몰락한 서생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자 어린 나이에 빚을 갚기 위해 대감의 첩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연희도 대감댁에서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정성을 다해 대감을 섬기며 그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실 부인의 눈에 점고 아름다운 연희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혹시라도 대감의 총애를 받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까 두려웠던 정실 부인은 음흉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연희야, 내 몸이 너무 허약해 보이는구나. 내가 특별히 지은 보약이니 매일 마시도록 해라. 정실 부인이 내민 탕약은 겉보기엔 몸을 보하는 귀한 약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독한 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매일같이 그 탕약을 마셨습니다. 부인, 이렇게까지 저를 챙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연희의 순진한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정실 부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연희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고 대감은 그런 연희를 점점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계집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대감은 정실 부인이 연희에게 무엇을 먹이는지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에게 연희는 그저 빚 대신 받아온 놀이개일 뿐이었으니까요. 연희는 자신의 몸이 약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만 생각하고 더욱 정성껏 대감을 섬겼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연희가 부엌에서 일하는 머슴들에게 평소보다 밥을 조금 더 퍼주는 것을 정실 부인이 목격했습니다. 저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 재물을 함부로 낭비하다니. 정실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감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자질했습니다. 대감마님, 연희가 머슴들과 짜고 집안 살림을 축내고 있습니다. 평소 연희를 내쫓을 명분만 찾던 대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연희는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녀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내년이 한 모든 일이 잘못이었다. 당장 짐을 싸서 사라지거라. 눈발이 휘날리는 추운 밤, 연희는 갈 곳 없이 막막했습니다.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어 다락방으로 올라가 급하게 옷가지 몇 벌을 챙기는데 구석진 곳에서 묵직한 보자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 몰랐지만 혹시 돈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 서둘러 들고 나왔습니다. 꼴에 뭐라도 들고 나가려는 것 좀 봐라. 그동안 보약인 줄 알고 마신 게 무엇인지도 모르지. 그렇게 둔해서야 어찌 이 험한 세상에서 버티겠느냐? 대문 밖으로 내몰린 연희는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떨며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제야 정실 부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약해서가 아니었군. 그 약이. 연희는 정실 부인이 건네준 보약이 사실은 회임을 막는 독약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대감댁에는 칠복이라는 과묵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칠복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 집에서 일해왔기에 대감의 잔인한 성품과 집안의 추악한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칠복의 아버지는 평생을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늙고 병들자 대감에게 짐짝 취급을 받다 쫓겨났습니다. 칠복은 그 상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처럼 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갈 곳도 배운 것도 없는 처지에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머슴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칠복에게 유일한 위안은 연희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칠복아, 고생이 많구나. 이 밥이라도 더 먹고 힘내거라. 연희는 다른 양반댁 여인들과 달리 하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했고 늘 따뜻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칠복은 연희가 마시는 탕약이 수상하다는 것을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인 그가 감히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가 쫓겨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밥을 더 줬다는 터무니없는 이유였습니다. 말도 안 돼. 연희 아씨가 얼마나 선량한 분인데. 눈 내리는 밤, 연희가 대문 밖으로 내몰리는 것을 본 칠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칠복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그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게 기다린 칠복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아버지가 남겨주신 목공구들이 전부였습니다. 칠복은 조용히 대감댁을 빠져나와 눈 위에 남은 연희의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연희를 발견했을 때 칠복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씨. 칠복의 목소리에 연희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칠복아. 내가 어찌 여기에. 아씨를 따라왔습니다. 어서 돌아가거라. 너까지 화를 입을 필요는 없다. 연희는 칠복을 걱정했지만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아씨가 계신 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칠복의 진심 어린 말에 연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추운 세상에 자신을 따라와 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자꾸나.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밤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남도의 외딴 산골 마을 비아골이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작은 마을이라 숨어 지내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아씨, 여기서 잠시 쉬어 가시지요.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 낡고 비어있는 오두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칠복은 아버지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운 목공 기술로 숟가락과 국자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총각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먼. 물건이 아주 야무져. 칠복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연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양반댁에서 배운 수놓기 솜씨로 예쁜 주머니와 댕기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어쩜 이리 고울까? 어느 댁 교수님이셨소? 연희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챙겼습니다. 신분의 벽은 허물어졌지만 아직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일은 어떠셨습니까? 별일 없었습니다. 그대는 어떠셨나요? 짧은 대화 속에 서로를 향한 걱정과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늦게 돌아온 연희를 칠복이 걱정스럽게 맞았습니다.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 괜찮아요. 다만 참 힘든 하루였어요. 칠복은 말없이 따뜻한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이걸 마시고 푹 쉬십시오. 고마워요, 칠복아. 처음으로 칠복이가 아닌 칠복아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칠복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연희는 대감댁에서 급히 챙겨온 보자기가 생각났습니다. 보자기를 열어보니 옷가지 사이에 오칠이 된 묵직한 나무판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칠복아, 이것 좀 봐주겠니? 나무를 다루는 칠복이라면 무언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보통 나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겹으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밝은 달빛 아래 칠복이 나무판을 비춰보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칠 아래로 희미하게 글씨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씨. 어서 와 보십시오. 서생의 딸이었던 덕에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연희는 조심스럽게 글씨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내용을 파악할수록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아버님과 관련된 문서예요.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희의 아버지에게 거짓 빚을 씌우고 그 대가로 딸인 연희를 첩으로 넘긴다는 계약서였습니다. 아버님의 빚, 가짜였다는 말씀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대감이 관청 서리들과 짜고 아버지를 모함했다고 나와 있어요. 대감이 어떻게 연희의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증거를 조작한 과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팔려온 것이었구나. 연희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남긴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씨께서 원하신다면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연희는 이 선량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일단 문서를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한편 대감댁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대감이 갑자기 칠복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칠복이 그놈은 어디 갔느냐? 대감 마님, 칠복이는 연희 아씨를 따라 도망간 것 같사옵니다. 그 말에 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을 감히 머슴 따위가 가져갔다는 생각에 격분했습니다. 내가 버린 것을 누가 감히 가져가? 당장 두 놈을 찾아서 끌고 오너라. 대감의 수하들이 비아골 근처까지 접근했다는 소식을 마을 목수 영감에게 전해 들은 두 사람은 급히 피할 준비를 했습니다. 위험하네. 자네들을 찾는 험상궂은 자들이 마을을 어슬렁거리고 있어. 목수 영감은 두 사람에게 안전한 산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저쪽 산길로 가면 다른 고을로 넘어갈 수 있네? 조심히 가게. 자네는 훌륭한 목수가 될 제목이야. 두 사람은 밤을 틈타 험한 산길로 향했습니다. 새벽녘, 지친 연희를 보며 칠복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씨. 제가 아씨를 지키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씨를 사랑합니다. 비아골에서 함께 지내면서 제 마음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사실 연희도 칠복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자신의 과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첩이었고 팔려온 몸입니다. 그대의 앞길에 짐이 될 뿐이에요. 저는 당신이 부른 제 이름만 기억하겠습니다. 연희. 칠복이 처음으로 연희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연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연희가 제게는 전부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요.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겠어요.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나무판으로 대감의 죄를 밝히기로. 이 나무판을 도성으로 보내야 합니다. 위험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이대로 계속 숨어 살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도망치는 대신 진실을 찾아 나서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마침 근처 고을에 새로 부임한 강직한 조사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한일수 대감을 고발한다고. 고작 이런 나무판 하나로 말이요. 처음에는 가볍게 여겼던 조사관은 문서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교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함이 아니군. 조사관이 비밀리에 수사를 시작하자 대감의 온갖 악행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 아버지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세금 횡령, 백성의 재물 갈취 등 그의 죄는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대감은 모든 벼슬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채 황해도의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친정으로 쫓겨났고 자식들은 역적의 자손이라는 낙인이 찍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권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연희, 아버님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연희의 아버지는 무죄가 입증되었고 연희 또한 억울하게 팔려간 피해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요? 비아골로 돌아가요.
그곳 사람들이 그리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비아골로 향했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희와 칠복은 비아골에 돌아와 마을에 존경받는 일원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자수방을 열어 아이들과 부녀자들에게 글과 바느질을 가르쳤고, 칠복은 마을 최고의 목수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부부로 여기며 아껴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연희와 칠복이 함께 장터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남루한 옷차림의 떠돌이 거지가 주저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거지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몰골은 비참했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3년 전 유배를 떠났던 한일수 대감이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갈 곳이 없어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초라해진 두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그저 인과응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칠복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과거를 들춰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대감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졌으니 그것으로 됐어요.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칠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부는 거꾸로 뒤바뀌었고 침묵은 사랑이 되었으며 버림받았던 여인은 마침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고을에 막강한 권세를 누리는 한일수라는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치와 여색을 밝히는 이 대감의 집에는 기가 센 정실 부인과 함께 연희라는 어여쁜 첩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본래 몰락한 서생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자 어린 나이에 빚을 갚기 위해 대감의 첩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연희도 대감댁에서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정성을 다해 대감을 섬기며 그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실 부인의 눈에 점고 아름다운 연희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혹시라도 대감의 총애를 받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까 두려웠던 정실 부인은 음흉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연희야, 내 몸이 너무 허약해 보이는구나. 내가 특별히 지은 보약이니 매일 마시도록 해라. 정실 부인이 내민 탕약은 겉보기엔 몸을 보하는 귀한 약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독한 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매일같이 그 탕약을 마셨습니다. 부인, 이렇게까지 저를 챙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연희의 순진한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정실 부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연희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고 대감은 그런 연희를 점점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계집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대감은 정실 부인이 연희에게 무엇을 먹이는지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에게 연희는 그저 빚 대신 받아온 놀이개일 뿐이었으니까요. 연희는 자신의 몸이 약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만 생각하고 더욱 정성껏 대감을 섬겼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연희가 부엌에서 일하는 머슴들에게 평소보다 밥을 조금 더 퍼주는 것을 정실 부인이 목격했습니다. 저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 재물을 함부로 낭비하다니. 정실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감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자질했습니다. 대감마님, 연희가 머슴들과 짜고 집안 살림을 축내고 있습니다. 평소 연희를 내쫓을 명분만 찾던 대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연희는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녀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내년이 한 모든 일이 잘못이었다. 당장 짐을 싸서 사라지거라.
눈발이 휘날리는 추운 밤, 연희는 갈 곳 없이 막막했습니다.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어 다락방으로 올라가 급하게 옷까지 몇 벌을 챙기는데 구석진 곳에서 묵직한 보자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 몰랐지만 혹시 돈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 서둘러 들고 나왔습니다. 꼴에 뭐라도 들고 나가려는 것 좀 봐라. 그동안 보약인 줄 알고 마신 게 무엇인지도 모르지. 그렇게 둔해서야 어찌 이 험한 세상에서 버티겠느냐? 대문 밖으로 내몰린 연희는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떨며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제야 정실 부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약해서가 아니었군. 그 약이 연희는 정실 부인이 건네준 보약이 사실은 회임을 막는 독약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대감댁에는 칠복이라는 과묵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칠복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 집에서 일해왔기에 대감의 잔인한 성품과 집안의 추악한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칠복의 아버지는 평생을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늙고 병들자 대감에게 짐짝 취급을 받다 쫓겨났습니다. 칠복은 그 상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처럼 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갈 곳도 배운 것도 없는 처지에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머슴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칠복에게 유일한 위안은 연희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칠보가 고생이 많구나. 이 밥이라도 더 먹고 힘내거라. 연희는 다른 양반댁 여인들과 달리 하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했고 늘 따뜻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칠복은 연희가 마시는 탕약이 수상하다는 것을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인 그가 감히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가 쫓겨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밥을 더 줬다는 터무니없는 이유였습니다. 말도 안 돼. 연희 아씨가 얼마나 선량한 분인데. 눈 내리는 밤, 연희가 대문 밖으로 내몰리는 것을 본 칠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칠복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그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게 기다린 칠복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옷까지 몇 벌과 아버지가 남겨주신 목공구들이 전부였습니다. 칠복은 조용히 대감댁을 빠져나와 눈 위에 남은 연희의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연희를 발견했을 때 칠복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씨. 칠복의 목소리에 연희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칠보가. 내가 어찌 여기에. 아씨를 따라왔습니다. 어서 돌아가거라. 너까지 화를 입을 필요는 없다. 연희는 칠복을 걱정했지만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아씨가 계신 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칠복의 진심 어린 말에 연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추운 세상에 자신을 따라와 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자꾸나.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밤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남도의 외딴 산골 마을 비아골이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작은 마을이라 숨어 지내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아씨, 여기서 잠시 쉬어 가시지요.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 낡고 비어있는 오두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칠복은 아버지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운 목공 기술로 숟가락과 국자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총각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먼. 물건이 아주 야무져. 칠복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연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양반댁에서 배운 수놓기 솜씨로 예쁜 주머니와 댕기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어쩜 이리 고울까? 어느 댁 교수님이셨소? 연희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챙겼습니다. 신분의 벽은 허물어졌지만 아직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일은 어떠셨습니까? 별일 없었습니다. 그대는 어떠셨나요? 짧은 대화 속에 서로를 향한 걱정과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늦게 돌아온 연희를 칠복이 걱정스럽게 맞았습니다.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 괜찮아요. 다만 참 힘든 하루였어요. 칠복은 말없이 따뜻한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이걸 마시고 푹 쉬십시오. 고마워요, 칠복아. 처음으로 칠복이가 아닌 칠복아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칠복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연희는 대감댁에서 급히 챙겨온 보자기가 생각났습니다. 보자기를 열어보니 옷가지 사이에 오칠이 된 묵직한 나무판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칠복아, 이것 좀 봐주겠니? 나무를 다루는 칠복이라면 무언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보통 나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겹으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밝은 달빛 아래 칠복이 나무판을 비춰보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칠 아래로 희미하게 글씨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씨. 어서와 보십시오. 서생의 딸이었던 덕에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연희는 조심스럽게 글씨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내용을 파악할수록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아버님과 관련된 문서예요.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희의 아버지에게 거짓 빚을 씌우고 그 대가로 딸인 연희를 첩으로 넘긴다는 계약서였습니다. 아버님의 빚. 가짜였다는 말씀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대감이 관청 서리들과 짜고 아버지를 모함했다고 나와 있어요. 대감이 어떻게 연희의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증거를 조작한 과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팔려온 것이었구나. 연희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남긴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씨께서 원하신다면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연희는 이 선량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일단 문서를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한편 대감댁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대감이 갑자기 칠복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칠복이 그놈은 어디 갔느냐? 대감 마님, 칠복이는 연희 아씨를 따라 도망간 것 같사옵니다. 그 말에 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을 감히 머슴 따위가 가져갔다는 생각에 격분했습니다. 내가 버린 것을 누가 감히 가져가? 당장 두 놈을 찾아서 끌고 오너라. 대감의 수하들이 비아골 근처까지 접근했다는 소식을 마을 목수 영감에게 전해 들은 두 사람은 급히 피할 준비를 했습니다. 위험하네. 자네들을 찾는 험상궂은 자들이 마을을 어슬렁거리고 있어. 목수 영감은 두 사람에게 안전한 산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저쪽 산길로 가면 다른 고을로 넘어갈 수 있네? 조심히 가게. 자네는 훌륭한 목수가 될 제목이야. 두 사람은 밤을 틈타 험한 산길로 향했습니다. 새벽녘, 지친 연희를 보며 칠복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씨. 제가 아씨를 지키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씨를 사랑합니다. 비아골에서 함께 지내면서 제 마음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사실 연희도 칠복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자신의 과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첩이었고 팔려온 몸입니다. 그대의 앞길에 짐이 될 뿐이에요. 저는 당신이 부른 제 이름만 기억하겠습니다. 연희. 칠복이 처음으로 연희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연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연희가 제게는 전부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요.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겠어요.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나무판으로 대감의 죄를 밝히기로. 이 나무판을 도성으로 보내야 합니다. 위험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이대로 계속 숨어 살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도망치는 대신 진실을 찾아 나서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마침 근처 고을에 새로 부임한 강직한 조사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한일수 대감을 고발한다고. 고작 이런 나무판 하나로 말이요. 처음에는 가볍게 여겼던 조사관은 문서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교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함이 아니군. 조사관이 비밀리에 수사를 시작하자 대감의 온갖 악행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 아버지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세금 횡령, 백성의 재물 갈취 등 그의 죄는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대감은 모든 벼슬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채 황해도의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친정으로 쫓겨났고 자식들은 역적의 자손이라는 낙인이 찍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권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연희, 아버님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연희의 아버지는 무죄가 입증되었고 연희 또한 억울하게 팔려간 피해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요? 비아골로 돌아가요. 그곳 사람들이 그리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비아골로 향했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희와 칠복은 비아골에 돌아와 마을에 존경받는 일원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자수방을 열어 아이들과 부녀자들에게 글과 바느질을 가르쳤고 칠복은 마을 최고의 목수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부부로 여기며 아껴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연희와 칠복이 함께 장터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남루한 옷차림의 떠돌이 거지가 주저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거지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몰골은 비참했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3년 전 유배를 떠났던 한일수 대감이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갈 곳이 없어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초라해진 두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그저 인과응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칠복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과거를 들춰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대감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졌으니 그것으로 됐어요.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칠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부는 거꾸로 뒤바뀌었고 침묵은 사랑이 되었으며 버림받았던 여인은 마침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고을에 막강한 권세를 누리는 한일수라는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치와 여색을 밝히는 이 대감의 집에는 기가 센 정실 부인과 함께 연희라는 어여쁜 첩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본래 몰락한 서생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자 어린 나이에 빚을 갚기 위해 대감의 첩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연희도 대감댁에서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정성을 다해 대감을 섬기며 그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실 부인의 눈에 점고 아름다운 연희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혹시라도 대감의 총애를 받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까 두려웠던 정실 부인은 음흉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연희야, 내 몸이 너무 허약해 보이는구나. 내가 특별히 지은 보약이니 매일 마시도록 해라. 정실 부인이 내민 탕약은 겉보기엔 몸을 보하는 귀한 약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독한 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매일같이 그 탕약을 마셨습니다. 부인, 이렇게까지 저를 챙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연희의 순진한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정실 부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연희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고 대감은 그런 연희를 점점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계집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대감은 정실 부인이 연희에게 무엇을 먹이는지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에게 연희는 그저 빚 대신 받아온 놀이개일 뿐이었으니까요. 연희는 자신의 몸이 약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만 생각하고 더욱 정성껏 대감을 섬겼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연희가 부엌에서 일하는 머슴들에게 평소보다 밥을 조금 더 퍼주는 것을 정실 부인이 목격했습니다. 저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 재물을 함부로 낭비하다니. 정실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감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자질했습니다. 대감마님. 연희가 머슴들과 짜고 집안 살림을 축내고 있습니다. 평소 연희를 내쫓을 명분만 찾던 대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연희는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녀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내년이 한 모든 일이 잘못이었다. 당장 짐을 싸서 사라지거라. 눈발이 휘날리는 추운 밤, 연희는 갈 곳 없이 막막했습니다.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어 다락방으로 올라가 급하게 옷까지 몇 벌을 챙기는데 구석진 곳에서 묵직한 보자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 몰랐지만 혹시 돈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 서둘러 들고 나왔습니다. 꼴에 뭐라도 들고 나가려는 것 좀 봐라. 그동안 보약인 줄 알고 마신 게 무엇인지도 모르지. 그렇게 둔해서야 어찌 이 험한 세상에서 버티겠느냐? 대문 밖으로 내몰린 연희는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떨며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제야 정실 부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약해서가 아니었군. 그 약이. 연희는 정실 부인이 건네준 보약이 사실은 회임을 막는 독약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대감댁에는 칠복이라는 과묵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칠복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 집에서 일해왔기에 대감의 잔인한 성품과 집안의 추악한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칠복의 아버지는 평생을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늙고 병들자 대감에게 짐짝 취급을 받다 쫓겨났습니다. 칠복은 그 상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처럼 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갈 곳도 배운 것도 없는 처지에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머슴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칠복에게 유일한 위안은 연희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칠보가 고생이 많구나. 이 밥이라도 더 먹고 힘내거라. 연희는 다른 양반댁 여인들과 달리 하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했고 늘 따뜻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칠복은 연희가 마시는 탕약이 수상하다는 것을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인 그가 감히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가 쫓겨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밥을 더 줬다는 터무니없는 이유였습니다. 말도 안 돼. 연희 아씨가 얼마나 선량한 분인데. 눈 내리는 밤, 연희가 대문 밖으로 내몰리는 것을 본 칠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칠복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그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게 기다린 칠복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옷까지 몇 벌과 아버지가 남겨주신 목공구들이 전부였습니다.
칠복은 조용히 대감댁을 빠져나와 눈 위에 남은 연희의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연희를 발견했을 때 칠복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씨, 칠복의 목소리에 연희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칠복아. 내가 어찌 여기에. 아씨를 따라왔습니다. 어서 돌아가거라. 너까지 화를 입을 필요는 없다. 연희는 칠복을 걱정했지만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아씨가 계신 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칠복의 진심 어린 말에 연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추운 세상에 자신을 따라와 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자꾸나.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밤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남도의 외딴 산골 마을 비아골이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작은 마을이라 숨어 지내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아씨, 여기서 잠시 쉬어 가시지요.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 낡고 비어있는 오두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칠복은 아버지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운 목공 기술로 숟가락과 국자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총각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먼. 물건이 아주 야무져. 칠복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연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양반댁에서 배운 수놓기 솜씨로 예쁜 주머니와 댕기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어쩜 이리 고울까? 어느 댁 교수님이셨소? 연희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챙겼습니다. 신분의 벽은 허물어졌지만 아직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일은 어떠셨습니까? 별일 없었습니다. 그대는 어떠셨나요? 짧은 대화 속에 서로를 향한 걱정과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늦게 돌아온 연희를 칠복이 걱정스럽게 맞았습니다.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 괜찮아요. 다만 참 힘든 하루였어요. 칠복은 말없이 따뜻한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이걸 마시고 푹 쉬십시오. 고마워요, 칠복아. 처음으로 칠복이가 아닌 칠복아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칠복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연희는 대감댁에서 급히 챙겨온 보자기가 생각났습니다. 보자기를 열어보니 옷가지 사이에 오칠이 된 묵직한 나무판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칠복아, 이것 좀 봐주겠니? 나무를 다루는 칠복이라면 무언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보통 나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겹으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밝은 달빛 아래 칠복이 나무판을 비춰보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칠 아래로 희미하게 글씨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씨, 어서 와 보십시오. 서생의 딸이었던 덕에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연희는 조심스럽게 글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용을 파악할수록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아버님과 관련된 문서예요.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희의 아버지에게 거짓 빚을 씌우고 그 대가로 딸인 연희를 첩으로 넘긴다는 계약서였습니다. 아버님의 빚, 가짜였다는 말씀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대감이 관청 서리들과 짜고 아버지를 모함했다고 나와 있어요. 대감이 어떻게 연희의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증거를 조작한 과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팔려온 것이었구나. 연희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남긴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씨께서 원하신다면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연희는 이 선량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일단 문서를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한편 대감댁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대감이 갑자기 칠복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칠복이 그놈은 어디 갔느냐? 대감 마님, 칠복이는 연희 아씨를 따라 도망간 것 같사옵니다. 그 말에 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을 감히 머슴 따위가 가져갔다는 생각에 격분했습니다. 내가 버린 것을 누가 감히 가져가? 당장 두 놈을 찾아서 끌고 오너라. 대감의 수하들이 비아골 근처까지 접근했다는 소식을 마을 목수 영감에게 전해 들은 두 사람은 급히 피할 준비를 했습니다. 위험하네. 자네들을 찾는 험상궂은 자들이 마을을 어슬렁거리고 있어. 목수 영감은 두 사람에게 안전한 산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저쪽 산길로 가면 다른 고을로 넘어갈 수 있네? 조심히 가게. 자네는 훌륭한 목수가 될 제목이야. 두 사람은 밤을 틈타 험한 산길로 향했습니다. 새벽녘, 지친 연희를 보며 칠복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씨. 제가 아씨를 지키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씨를 사랑합니다. 비아골에서 함께 지내면서 제 마음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사실 연희도 칠복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자신의 과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첩이었고 팔려온 몸입니다. 그대의 앞길에 짐이 될 뿐이에요. 저는 당신이 부른 제 이름만 기억하겠습니다. 연희. 칠복이 처음으로 연희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연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연희가 제게는 전부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요.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겠어요.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나무판으로 대감의 죄를 밝히기로. 이 나무판을 도성으로 보내야 합니다. 위험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이대로 계속 숨어 살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도망치는 대신 진실을 찾아 나서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마침 근처 고을에 새로 부임한 강직한 조사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한일수 대감을 고발한다고. 고작 이런 나무판 하나로 말이요. 처음에는 가볍게 여겼던 조사관은 문서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교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함이 아니군. 조사관이 비밀리에 수사를 시작하자 대감의 온갖 악행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 아버지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세금 횡령, 백성의 재물 갈취 등 그의 죄는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대감은 모든 벼슬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채 황해도의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친정으로 쫓겨났고 자식들은 역적의 자손이라는 낙인이 찍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권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연희, 아버님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연희의 아버지는 무죄가 입증되었고 연희 또한 억울하게 팔려간 피해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요? 비아골로 돌아가요. 그곳 사람들이 그리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비아골로 향했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희와 칠복은 비아골에 돌아와 마을에 존경받는 일원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자수방을 열어 아이들과 부녀자들에게 글과 바느질을 가르쳤고 칠복은 마을 최고의 목수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부부로 여기며 아껴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연희와 칠복이 함께 장터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남루한 옷차림의 떠돌이 거지가 주저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거지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몰골은 비참했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3년 전 유배를 떠났던 한일수 대감이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갈 곳이 없어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초라해진 두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그저 인과응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칠복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과거를 들춰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대감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졌으니 그것으로 됐어요.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칠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부는 거꾸로 뒤바뀌었고 침묵은 사랑이 되었으며 버림받았던 여인은 마침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고을에 막강한 권세를 누리는 한일수라는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치와 여색을 밝히는 이 대감의 집에는 기가 센 정실 부인과 함께 연희라는 어여쁜 첩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본래 몰락한 서생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자 어린 나이에 빚을 갚기 위해 대감의 첩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연희도 대감댁에서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정성을 다해 대감을 섬기며 그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실 부인의 눈에 점고 아름다운 연희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혹시라도 대감의 총애를 받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까 두려웠던 정실 부인은 음흉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연희야, 내 몸이 너무 허약해 보이는구나. 내가 특별히 지은 보약이니 매일 마시도록 해라. 정실 부인이 내민 탕약은 겉보기엔 몸을 보하는 귀한 약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독한 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매일같이 그 탕약을 마셨습니다. 부인, 이렇게까지 저를 챙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연희의 순진한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정실 부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연희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고 대감은 그런 연희를 점점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계집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대감은 정실 부인이 연희에게 무엇을 먹이는지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에게 연희는 그저 빚 대신 받아온 놀이개일 뿐이었으니까요. 연희는 자신의 몸이 약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만 생각하고 더욱 정성껏 대감을 섬겼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연희가 부엌에서 일하는 머슴들에게 평소보다 밥을 조금 더 퍼주는 것을 정실 부인이 목격했습니다. 저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 재물을 함부로 낭비하다니. 정실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감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자질했습니다. 대감마님. 연희가 머슴들과 짜고 집안 살림을 축내고 있습니다. 평소 연희를 내쫓을 명분만 찾던 대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연희는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녀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내년이 한 모든 일이 잘못이었다. 당장 짐을 싸서 사라지거라. 눈발이 휘날리는 추운 밤, 연희는 갈 곳 없이 막막했습니다.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어 다락방으로 올라가 급하게 옷까지 몇 벌을 챙기는데 구석진 곳에서 묵직한 보자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 몰랐지만 혹시 돈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 서둘러 들고 나왔습니다. 꼴에 뭐라도 들고 나가려는 것 좀 봐라. 그동안 보약인 줄 알고 마신 게 무엇인지도 모르지. 그렇게 둔해서야 어찌 이 험한 세상에서 버티겠느냐?
대문 밖으로 내몰린 연희는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떨며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제야 정실 부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약해서가 아니었군. 그 약이 연희는 정실 부인이 건네준 보약이 사실은 회임을 막는 독약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대감댁에는 칠복이라는 과묵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칠복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 집에서 일해왔기에 대감의 잔인한 성품과 집안의 추악한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칠복의 아버지는 평생을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늙고 병들자 대감에게 짐짝 취급을 받다 쫓겨났습니다. 칠복은 그 상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처럼 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갈 곳도 배운 것도 없는 처지에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머슴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칠복에게 유일한 위안은 연희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칠보가 고생이 많구나. 이 밥이라도 더 먹고 힘내거라. 연희는 다른 양반댁 여인들과 달리 하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했고 늘 따뜻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칠복은 연희가 마시는 탕약이 수상하다는 것을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인 그가 감히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가 쫓겨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밥을 더 줬다는 터무니없는 이유였습니다. 말도 안 돼. 연희 아씨가 얼마나 선량한 분인데. 눈 내리는 밤, 연희가 대문 밖으로 내몰리는 것을 본 칠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칠복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그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게 기다린 칠복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아버지가 남겨주신 목공구들이 전부였습니다. 칠복은 조용히 대감댁을 빠져나와 눈 위에 남은 연희의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연희를 발견했을 때 칠복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씨. 칠복의 목소리에 연희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칠보가. 내가 어찌 여기에. 아씨를 따라왔습니다. 어서 돌아가거라. 너까지 화를 입을 필요는 없다. 연희는 칠복을 걱정했지만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아씨가 계신 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칠복의 진심 어린 말에 연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추운 세상에 자신을 따라와 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자꾸나.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밤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남도의 외딴 산골 마을 비아골이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작은 마을이라 숨어 지내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아씨, 여기서 잠시 쉬어 가시지요.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 낡고 비어있는 오두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칠복은 아버지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운 목공 기술로 숟가락과 국자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총각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먼. 물건이 아주 야무져. 칠복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연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양반댁에서 배운 수놓기 솜씨로 예쁜 주머니와 댕기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어쩜 이리 고울까? 어느 댁 교수님이셨소? 연희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챙겼습니다. 신분의 벽은 허물어졌지만 아직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일은 어떠셨습니까? 별일 없었습니다. 그대는 어떠셨나요? 짧은 대화 속에 서로를 향한 걱정과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늦게 돌아온 연희를 칠복이 걱정스럽게 맞았습니다.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 괜찮아요. 다만 참 힘든 하루였어요.
칠복은 말없이 따뜻한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이걸 마시고 푹 쉬십시오. 고마워요, 칠보가. 처음으로 칠복이가 아닌 칠보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칠복의 가슴이